1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올림픽의 성 여기 있습니다. 국기가 오르고 전 세계가 숨을 죽이는 단 3분의 시상대. 그곳은 어떤 기업도 어떤 국가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절대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그 철벽 같은 질서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결정이 공개되자 베이징은 즉각 내부 정비에 들어갔고 도쿄는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아는 이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예상치 못한 이름, 한국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120년의 질서를 건드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전환의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25년간 올림픽 권력 구조를 분석해온 사람이죠. 베이징 2008부터 도쿄 2020까지 IOC 중계권 계약과 스폰서 이해관계를 파헤쳐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나고 자랐지만 제 직장은 전 세계 올림픽 현장이었어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스포츠는 감정 산업이 아니라 권력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7일 새벽 3시 17분,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뉴욕 자택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밀라노 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각국 반응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베이징이 이상하게 조용했고 도쿄는 예민해 보였습니다. 뭔가 물밑에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메일함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제목도 없었습니다. 첨부 파일 하나만 달랑 있었죠. 파일명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삼성 프로토콜 최종안. 심장이 빨라졌어요. 25년 경력이 본능적으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문서가 아니라고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30페이지였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 예상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스폰서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올림픽 시상식 연출 구조 전면 재설계. 중계 카메라 동선 변경 및 개인 기록 장치 허용. 선수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 구축. 기록 소유권 이전 조항.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이 커졌어요. 이건 후원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시상대 규칙 자체를 다시 쓰는 내용이었죠. 기업이 IOC 규칙을 바꾼다? 그건 국가도 함부로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문서를 3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베이징과 도쿄의 반응이 이해됐어요. 중국은 스포츠 기술 패권을 차세대 전략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자국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죠. 오직 AI 클라우드를 올림픽에 적용하며 미래 표준을 선점하려 했어요. 그런데 밀라노에서 한국 기업이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한다? 이건 단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선점당한 겁니다. 일본의 분노도 명확했어요. 도쿄 올림픽에서 보여준 기술 완성도는 정교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밀라노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기술을 넘어 경험을 재설계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완성도가 9세대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25년간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강대국이 동시에 예민해질 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권력이 이동하는 냄새를 저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선수 중심 경험 설계 완료.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선수 중심. 지금까지 올림픽은 방송사 중심이었고 IOC 중심이었으며 국가 중심이었습니다. 선수는 그 안에서 피사체였어요. 이 문서는 그 순서를 뒤집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밀라노행을 검색했어요. 가장 빠른 편은 6시간 후 JFK 출발편이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프레스 패스. 25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현장을 취재하러 가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올림픽 개막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이동의 순간을 목격하러 가는 겁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노트를 펼쳤어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시상대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받은 문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8시간 비행 동안 이 문서를 완전히 해부해야 했어요. 숫자, 조항, 프로토콜, 계약 구조. 모든 걸 이해하고 밀라노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했으니까요. 이번엔 다르다는 걸요. 올림픽 120년 역사에서 진짜 구조가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8시간 비행 끝에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올림픽 메인 스폰서라면 도시를 도배하는 게 정상이죠. 거대한 광고판, 공항 랩핑, 건물 외벽까지 브랜드로 뒤덮는 게 관례였어요. 베이징 때 중국 기업들이 그랬고 도쿄 때 일본 기업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밀라노는 달랐어요. 조용했습니다. 삼성 로고가 보이긴 했지만 절제되어 있었어요. 과시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읽은 문서를 떠올렸죠. 선수 중심 경험 설계. 그들은 광고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셔틀버스에 올랐습니다. 프레스 패스를 목에 건 채 좌석에 앉았는데 눈앞에 태블릿이 설치돼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 안내 화면인 줄 알았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제 생각이 바뀌었죠. 언어가 자동으로 전환됐습니다. 제 패스를 인식하고 영어로 즉시 바뀐 겁니다. 경기 일정, 실시간 결과, 교통정보, 날씨까지 모두 연결돼 있었어요. 터치 반응이 즉각적이었고 음성 질의도 가능했습니다. 오늘 피겨 스케이팅 일정이라고 묻자 3초 만에 상세 정보가 떴죠. 이건 기기를 붙인 게 아니었어요. 올림픽 운영이 기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호텔에 체크인하자마자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짐도 제대로 풀지 않았어요. 현장을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밀라노 올림픽 메인 경기장은 도심에서 약 30분 거리였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보통 올림픽 경기장엔 거대한 크레인 카메라가 보이고 조명 타워가 사방에 박혀 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장비들이 위압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밀라노는 그게 안 보였어요. 대신 작은 기기들이 분산 배치돼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갤럭시였어요. 개인 소지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영 체계의 일부처럼 보였죠. 각 기기마다 위치가 계산돼 있었고 특정 각도를 향하고 있었어요. 프레스 패스를 확인한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기기들은 뭡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선수 기록 시스템입니다. 총 26대가 배치돼 있어요. 26대.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어요. 선수 대기실 입구, 워밍업 구역, 경기장 진입로, 코치석 옆, 관중석 중간 지점까지. 위치가 전부 계산돼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배치한 게 아니었어요. 선수의 동선을 따라 시선 높이에 맞춰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1시간 후, 저는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연습 시간이었어요. 한 선수가 출전을 앞두고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호흡이 빨라져 있었죠. 긴장이 역력했어요. 자원봉사자 한 명이 그 선수 곁에서 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선수의 표를 포착하고 있었어요. 선수가 링크로 들어가 연습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링크를 벗어난 지 3분 후 그 선수의 개인 기기로 영상이 전송됐어요. 방금 전 자기 모습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선수는 그걸 보며 코치와 대화했고 곧바로 SNS에 업로드했죠.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기록이 방송사보다 먼저 선수에게 도착한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였어요. 지금까지 올림픽 영상은 방송사의 것이었습니다. 중계권을 산 방송사가 먼저 소유하고 편집하고 송출했죠.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한참 후에야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권력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준비된 겁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수년간 준비됐다고 들었습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프로젝트였죠. 수년간.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광고 캠페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올림픽의 혈관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장을 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읽은 문서의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시상식 연출 구조 전면 재설계. 그들은 시상대까지 손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한 설계가 곧 폭발할 거였어요. 그리고 그 폭발은 시상대에서 일어날 겁니다. 120년 역사에서 가장 통제되는 공간, 가장 신성한 3분에서 말이죠.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일 시상식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시상식, 오후 2시 30분.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아침 경기장 공기가 달랐습니다. 프레스석에 앉아 있는데 뭔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IOC 임원석 쪽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처럼 여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고 팔짱을 낀 채 미동이 없었죠. 사고를 기다리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예고된 연출을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뭔가 터진다는 걸요. 오후 2시 30분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3명의 메달리스트가 시상대에 올랐어요. 금메달은 러시아 선수, 은메달은 미국 선수, 동메달은 한국 선수였습니다. 국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러시아 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죠. 가장 통제되는 3분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여기서 뭔가 벌어지면 그건 역사가 될 거라고요. 국가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한국 선수의 주머니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휴대전화였어요.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프레스석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카메라 감독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120년 동안 시상대에서 개인 기기를 꺼낸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게 규칙이었고 금기였으니까요. 저는 IOC 임원석을 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지가 없었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죠.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이미 합의가 끝난 거였습니다. 즉, 규칙이 바뀐 겁니다. 한국 선수가 은메달리스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 선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메달리스트도 동의했습니다. 3명이 시상대 위에서 한데 모였죠. 그리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나갔어요. 편집도 없었고 모자이크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죠.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열광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따라 찍기 시작했고 경기장이 순식간에 거대한 촬영 스튜디오로 변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규칙 위반이어야 했어요. 누군가 달려와서 제지했어야 했습니다. IOC 관계자가 선수에게 경고를 해야 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묵은 승인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침묵은 권력의 서명이었어요. 저는 25년간 그 침묵을 봐왔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규칙을 밀어붙일 때 IOC는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허락하죠. 그리고 그 침묵이 더 무서운 겁니다. 1시간 후 쇼트트랙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가 시상대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이번엔 술렁임도 없었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고 카메라는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담았죠. 그 다음 날 스노보드 시상식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아이스하키 시상식에서도 똑같았어요.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결론을 정리해야 했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삼성은 규칙을 무너뜨린 게 아니다. 규칙을 업데이트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했어요. 기술이 주인공이 아니다. 선수의 소유권이 주인공이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영상의 소유권은 방송사와 IOC에 있었어요. 선수는 자기 순간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허락받아야 했고 기다려야 했죠. 경기가 끝나고 몇 시간, 때로는 며칠 후에야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소유권이 이동했습니다. 선수가 자기 순간을 직접 기록하고 즉시 소유하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됐어요. 방송사의 허락이 필요 없었습니다. IOC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요. 시상대에서 시작된 변화가 올림픽 전체로 퍼져나갈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확신을 메모했습니다. 올림픽 영상 소유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방송사에서 선수 개인으로. 그리고 그 변화를 설계한 건 한국이었다. 논란은 시상식이 끝나기도 전에 폭발했습니다. 중국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림픽 상업화가 떴어요. 댓글이 초당 수백 개씩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IOC를 장악했다. 이건 공정한 올림픽이 아니다. 특정 브랜드만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음모론도 확산됐어요. IOC가 돈을 받고 규칙을 바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본 SNS도 들끓었습니다. 기술 중립성 훼손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IOC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도쿄 올림픽 때는 엄격했던 규칙을 왜 밀라노에서만 느슨하게 적용하느냐는 거였죠. 특히 30대 이상 남성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각국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분노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지 2시간도 안 돼서 전 세계가 들끓고 있었죠. 베이징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기술 중립 원칙을 언급했어요.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불편하다는 거였죠. 자국 선수단의 내부 지침이 내려갔다는 루머도 돌았어요. 특정 브랜드 노출 자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쿄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이 일제히 비교 기사를 쏟아냈어요. 2020 도쿄 올림픽 당시 시스템과 밀라노를 대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쿄는 중립을 지켰다, 밀라노는 특혜를 줬다는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었죠. NHK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편성했어요. 올림픽 정신의 위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유럽 일부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가 사설을 실었어요. 올림픽 정신의 죽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상업주의가 스포츠의 순수성을 잠식했다는 논조였죠. 독일 슈피겔도 비슷한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비판의 표면과 본질을 구분해야 했어요. 표면적으론 기술 중립과 올림픽 정신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체면이었습니다. 올림픽은 국가 위상을 보여주는 무대였어요. 특히 강대국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전장이었습니다. 베이징 2008과 2022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 경제력만이 아니었죠. 기술력이었고 시스템이었으며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도쿄 2020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밀함과 효율성을 과시했죠. 그런데 밀라노에서 한국 기업이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말이죠.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위상이 흔들린 겁니다. 저는 베이징의 긴장을 이해했습니다. 중국은 스포츠 기술 패권을 차세대 전략으로 삼고 있었어요. 오직 AI 클라우드를 올림픽에 적용하며 미래 표준을 선점하려 했죠. 그런데 밀라노에서 한국이 그 판을 먼저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 경쟁이 아니었어요. 선점당한 겁니다. 도쿄의 분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기술 완성도로 자부심을 가져왔어요. 도쿄 올림픽에서 보여준 시스템은 정교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기술을 넘어 경험을 재설계했죠. 일본이 자랑하던 완성도가 9세대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각국 언론 보도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기술 중립도 올림픽 정신도 아니었어요. 권력 이동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늘 올림픽을 자기 방식으로 설계해왔어요. 규칙을 만들고 표준을 정하고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에서 그 주도권이 넘어간 거였죠. 한국이라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말이에요.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빠르다. 특히 체면이 다쳤을 때. 그리고 바로 아래 또 한 줄을 추가했어요. 하지만 분노는 데이터를 이기지 못한다. 다음 날, 저는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승부를 봐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감정은 시끄럽지만 숫자는 조용합니다. 저는 조용한 쪽을 믿는 사람이었죠. 25년간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계약서와 데이터에 있다는 거예요. IOC 공식 문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파트너십 계약 구조를 뒤졌어요. 삼성은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30년 넘게 함께해왔습니다. 1988 서울 올림픽부터 시작된 관계였죠. 단순히 돈을 내는 스폰서가 아니었어요. 무선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수촌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계 기술을 지원해온 파트너였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큰 사고 없이 올림픽을 지원해온 기록이 있었어요. IOC 입장에선 검증된 파트너였던 겁니다. 기술 안정성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기간 동안 전송된 데이터 용량은 페타바이트 단위였어요. 경기 영상, 선수 기록, 실시간 중계, 관중 서비스까지 모든 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 시스템 장애가 나면 올림픽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죠. 보안 사고 건수를 확인했습니다. 0건이었어요. 단 한 건의 해킹도 데이터 유출도 시스템 다운도 없었습니다. 시스템 안정성은 98%였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생명과 직결된 신뢰였습니다. 선수 중심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IOC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였어요. 선수촌에서 제공된 통역 기능 사용률이 93%였습니다.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선수들이 직접 증명한 겁니다. 기기 전체 만족도는 87%였어요. 경기 일정 확인, 교통 안내, 의료 지원, 식단 관리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시상대 촬영에 대한 긍정 응답은 92%였습니다. 내 순간을 내가 기록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어요. 논란은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선수들은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 국가의 위신을 위한 무대인가? 아니면 선수를 위한 축제인가? 그 질문의 답이 데이터에 있었어요. 인프라 통합 시스템 자료를 열었습니다. 교통, 내비게이션, 응급 대응이 모두 연동돼 있었어요. 특히 응급 대응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낙상 감지 센서가 작동하면 30초 이내에 의료진에게 알림이 갔고 평균 2분 이내에 현장 도착이 가능했죠.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수가 훈련 중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기기가 즉시 감지했고 의료진이 2분 만에 도착해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었죠. 이건 광고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지키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30년 파트너십, 0건의 보안 사고, 98% 시스템 안정성, 93% 통역 사용률, 87% 만족도, 92%. 시상대 긍정 응답, 30초 알림, 2분 의료진 도착.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이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합리였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IOC는 정치가 아니라 표준과 신뢰를 선택했다. 저는 중국 기업과 비교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기술력은 있었어요. 하지만 글로벌 신뢰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보안 우려가 있었고 데이터 주권 논란이 있었죠. IOC는 전 세계 선수들의 개인정보를 다뤄야 했습니다.
신뢰가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기술 완성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통합 시스템 경험이 부족했어요. 개별 기기는 훌륭하지만 전체를 하나로 묶는 생태계를 만드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IOC가 삼성을 선택한 건 편애가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인 신뢰, 검증된 기술력, 글로벌 표준 경험, 그리고 선수 중심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데이터 앞에서 감정은 결국 무릎을 꿇는다는 걸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경기가 있을 겁니다. 시상식도 있을 거고 선수들은 또 자기 순간을 기록할 거예요. 논란은 시끄럽지만 현장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논란은 계속됐지만 현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선수촌으로 향했어요. 직접 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논쟁이 뜨거웠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독일 스키점프 선수를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였어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그냥 경기만 하면 되는데요. 기기가 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담한 대답이었죠.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도 비슷했습니다. 제 가족이 실시간으로 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SNS에 바로 올릴 수 있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선수들에게 기술은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어요. 기술이 논쟁을 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프랑스 선수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연습 시간이었어요. 그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다가 착지에 실패했습니다. 링크에 넘어졌죠.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의료진의 무전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선수의 기기가 낙상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의료진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링크로 달려갔죠. 2분 후 의료진이 선수 곁에 도착했습니다. 신속하게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선수는 일어나서 천천히 링크 밖으로 나왔죠. 저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30초 후 알림, 2분 후 도착. 그 사이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건 마케팅 자료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기술은 조용히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했어요. 저녁에 프레스센터로 돌아왔습니다. BBC 중계팀 기자와 마주쳤어요. 그와는 런던 올림픽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중계 품질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접근성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죠.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받을 수 있어요. 독일 슈피겔 기자도 비슷한 평가를 했습니다. 도쿄보다 낫습니다. 선수 시선 높이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생동감이 있어요. 시청자 반응도 좋고요. 현장 평가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관중석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경기를 보는 방식이 변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대형 스크린을 보거나 쌍안경으로 선수를 쫓았습니다. 이제는 손안의 화면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었죠. 다양한 각도, 슬로우 모션, 즉시 리플레이까지 가능했습니다. 참여형 관람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 전 처음 경기장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26대의 기기가 선수 동선을 따라 배치돼 있던 장면이요. 그때는 의아했어요. 왜 저렇게 위치를 계산했을까? 왜 선수 시선 높이에 맞췄을까? 이제 답이 보였습니다. 조용했던 설계가 완성형으로 증명되고 있었던 겁니다. 선수 대기실의 떨림, 워밍업 구역의 집중, 경기장 진입 순간의 긴장, 시상대 위의 환희. 모든 순간이 선수 시선에서 포착되고 즉시 전송되고 자유롭게 공유됐습니다. 그 모든 게 계산된 설계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적어둔 문장들이 보였어요. 26대 배치, 선수 시선 높이, 조용한 설계. 복선이 회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어요.
논란은 시끄러웠다. 하지만 현장은 안정됐다. 그리고 바로 아래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조용한 설계가 판을 지배했다. 올림픽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의 비판 기사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일본 커뮤니티도 계속 의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럽 일부 언론도 비판적 논조를 유지했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선수들은 계속 시상대에서 기기를 들어올렸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아니었어요. 일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시상식마다 반복됐고 관중들은 환호했으며 카메라는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담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이미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대회 8일째, 저는 한국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3세의 젊은 선수였어요. 믹스존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시상식을 마치고 나온 직후였죠. 시상대에서 사진을 찍는 게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 사진은 제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단순한 대답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건 남들이 찍은 제 모습이잖아요. 그건 방송사 시선이죠. 근데 이건 제 시선이에요. 제가 보고 싶은 각도로 제가 원하는 순간에 찍은 거예요. 이게 진짜 제 기억인 것 같아요. 저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어요.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올림픽 영상은 타인의 시선이었어요. 방송사가 선택한 각도, IOC가 허락한 장면, 편집자가 구성한 스토리. 선수는 그 안에서 대상이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관계가 뒤집혔습니다. 선수가 주체가 됐어요. 자기 시선으로 자기 순간을 자기 방식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기업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유권의 이동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미국 피겨 은메달리스트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 순간을 제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방송사 허락도 필요 없고요. 바로 가족한테 보낼 수 있어요. 소유권.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뭔가 근본적인 게 바뀌었다는 걸요. 자기 순간을 자기가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당연하고도 혁명적인 변화인지를요. 저는 그날 밤 각국 반응을 다시 모니터링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어요. 중국과 일본의 비판 톤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처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어요. 시상대에서 선수들이 사진 찍는 장면이 매일 수십 번씩 반복됐고 SNS에는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리자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유는 한번 맛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자기 순간을 소유하는 자유를 경험했어요. 전 세계 관중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죠. 이제 누가 다시 금지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어요. 베이징도 도쿄도 더 이상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인정이었어요. 게임이 끝났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권력은 빼앗기는 순간보다 넘겨지는 순간이 더 조용합니다. 밀라노에서 권력이 조용히 이동했고 강대국들은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시상대의 권력은 이동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썼습니다. 120년간 방송사와 IOC가 쥐고 있던 순간이 땀 흘린 선수에게 돌아갔다.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25년간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수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기술이 발전했고 중계 방식이 달라졌으며 상업화가 진행됐죠. 하지만 권력이 이동하는 순간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선수에게로 이동하는 순간을요. 올림픽의 주인공이 진짜 주인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권력 이동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설계자는 한국이었다. 대회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폐막까지 열흘 남짓 남았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경기가 펼쳐질 겁니다. 새로운 메달리스트가 탄생하고 기록이 깨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변화는 이미 완성됐다는 걸요. 호텔방에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들을 다시 읽었어요. 첫날 밤 익명으로 받은 문서, 경기장에 배치된 26대의 기기, 시상대에서 터진 첫 장면, 폭발한 논란, 데이터로 답한 숫자들, 그리고 선수들의 목소리. 이건 기술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누가 주인공인가? 라는 질문의 답이 바뀐 겁니다. 120년 동안 올림픽은 방송사의 렌즈를 통해 기억됐습니다. IOC가 허락한 장면들로 역사가 쓰였죠. 선수는 그 안에서 피사체였어요. 밀라노에서 그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삼성의 방식이 특별했던 건 과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도시를 광고판으로 뒤덮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쇼도 없었죠. 대신 조용히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선수 동선을 계산하고 시선 높이를 맞추고 경험을 재구성했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구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베이징과 도쿄를 떠올렸습니다. 강대국들의 방식은 달랐어요. 그들은 보여주려 했습니다. 거대한 스타디움, 화려한 연출, 압도적인 규모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죠. 그것도 한 방식이었습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접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보여주는 대신 작동하게 만들었어요. 과시하는 대신 선수를 중심에 뒀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대신 경험을 바꾸는 데 집중했죠.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배웠어요. 권력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에서 나온다는 걸요. 누가 더 큰 스타디움을 짓느냐가 아니라 누가 선수의 시선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앞으로 스포츠 기술을 논할 때 우리는 밀라노 이전과 밀라노 이후로 나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분명한 기준점이 생겼어요. 시상대에서 선수가 자기 순간을 기록하는 장면, 그 장면 이전과 이후로 올림픽은 달라졌습니다. 방송사 중심에서 선수 중심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당사자의 소유로, 허락받는 기억에서 스스로 만드는 역사로. 남은 열흘 동안 더 많은 시상식이 열릴 겁니다. 선수들은 계속 자기 순간을 기록할 거예요. 논란을 제기했던 이들도 이제는 침묵할 겁니다. 이미 세계가 받아들였으니까요. 자유는 한번 맛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 오후 햇살이 따스했어요. 이 도시의 시상대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한국은 세계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2026년 밀라노에서 한국은 판을 다시 썼습니다. 초대받은 나라에서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올라선 겁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때였어요. 그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준비한다는 걸요. 시끄럽게 예고하지 않고 완성된 순간에 보여줍니다. 밀라노에서 본 방식도 똑같았어요. 수년간 드러나지 않게 설계하고 26대 기기 위치를 계산하고 선수 경험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상대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완성형을 보여줬죠. 과시는 사라지지만 구조는 남습니다. 광고는 잊히지만 표준은 이어집니다. 한국이 밀라노에 남기고 있는 건 로고가 아니에요.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나는 25년간 올림픽을 지켜봤다. 많은 기술이 등장했고 많은 기업이 스쳐갔다. 하지만 구조를 바꾼 순간은 드물었다.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밀라노에서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다. 시상대의 권력이 이동하는 순간을.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어요. 대회는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완성됐다. 이건 되돌릴 수 없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어요. 이제 올림픽의 주인은 방송사도 국가도 기업도 아니다. 땀 흘린 선수다. 그리고 그 구조를 설계한 이름은 한국이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경기장 방향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오르고 자기 순간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혁명은 소리 없이 완성됩니다. 한국은 규칙을 부순 게 아니에요. 기준을 높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